2021년 겨울서부터 2022년까지는 조금 힘든 시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020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돌림이라고 그럴까요? 휴유증에 대한 어떤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예. 대주주분들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네. 뜬금없이 대주주가 팔았다 그러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아, 그치. 이건 명확한 이유가 있고 또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소장님 이제 몇 개월 전에 나오신 이후로 네. 요즘 이제 그 사이에 주식 좀 많이 빠졌다가 그렇죠. 요즘 좀 이제 살짝 반등했긴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오늘 영상이 이제 10월 22일 네. 내일 아마 이 영상이 바로 업로드 될 건데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3014, 코스닥이 지금 998이에요. 네. 현재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서두로 말씀드리면 서두. 여러분들이 2020년을 빨리 잊어라. 네네. 2020년을 빨리 잊고 2021년 결코 녹록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 2차전지 섹터라든지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도 한편으로는 줬어요. 근데 2022년은 여러분들 정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도 있다. 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전 단계로 지금 네. 2021년 가을 증시는 변동성이 시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 지금부터 더 흔들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라고 하면 네. 무조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도 있지만 네. 작은 좁은 박스권 내에서도 변동성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900선은 네. PBR 1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IMF 때도 400을 안 깼고요. 그게 PBR 1이고요. 네.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900을 안 깬 게 900에 이제 찍었던 게 PBR 1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1800을 찍었었던 게,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그것도 PBR 1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900도 PBR 1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BR이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PBR 선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행스럽게도 PBR을 깨지 않는다. 여러분들 PBR 지표는 성장 지표가 아닙니다. 네. PBR 지표는 하락할 때 자산 가치를 따져주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지표인데 어쨌든 PBR을 안 깬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2,900을 잠깐 네. 하회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 선은 지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3,000이나 2,900원이나 900이나 뭐 도찐개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원을 깨고 내려갈 만한 상황은 또 그것도 도찐개찐이지만 8만 전자 가냐? 3,300 가냐?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선에서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이 팔고 뭐를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물타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주가는 뭐 지금은 2차 전지라도 그래도 한번 사볼까 했으면 수익이 나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수익이 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작아지고 더욱더 정교해지면서 우리가 2018년, 19년도를 생각하신다라면 증시 그때 별로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죠. 긴 시간 증시가 재미있었던 건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조금 변동성 갖고 18년, 19년은 정말 재미없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을 빨리 잊으라고 하는 게 이제는 2021년 겨울서부터 2022년까지는 조금 힘든 시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거로서 증시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증시는 또 가긴 하겠습니다만 2020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돌림이라고 그럴까요? 휴유증에 대한 어떤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성은 심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건 2,900 밑으로는 거의 그렇죠. 이제는 이건 지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근거를 또 제시를 하면 고객예탁금이 65조를 계속 넘어선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작년 3월 이후부터 고객예탁금이 65조. 그러니까 이 65조는 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주식을 살려고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에요. 일종의 예수금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자금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1조씩 주식을 사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조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1조씩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1년 반 동안 유지가 되는데 제가 그걸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 바닥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견조하게 유지된 적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30 세대들 모이면 뭐 옛날보다는 주식 얘기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을 하겠다. 맞아요. 작년에 진짜 심했을 때는 제가 서울이 아니고 다른 그때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카페를 갔는데 네. 너무 놀랐던 게 한창 이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네. 카페에 20, 30대가 있는데 이쪽 바로 옆 테이블은 주식 책을 보고 있고 네. 옆에는 주식 차트를 보고 있고 그렇죠. 또 옆에는 뭐 그건 없는데 서로 주식 얘기하고 얘기하고. 와, 20, 30대가 이렇게까지 뜨거울 때가 있었나. 엘리베이터 타면 두세 팀이 주식 얘기를 하고 맞아요. 저도 뭐 김 작가님처럼 카페 가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위에서 다 주식 얘기만 하고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주식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또 한 가지는 신용 잔고가 네. 이번에 털렸다라는 표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25조 대 후반,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신용을 공유할 수 있는 걸 풀로 다 공유를 해놓은 상태인데 더 이상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게 지금 23조대로 좀 줄었다는 거. 따라서 지금 제가 PBR 일선을 지킨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장 팔아야 될 물량들은 이미 소화가 좀 됐어요. 이미 소화가 좀 돼서 뭐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간에 쫓겨서 팔아야 될 물량들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조심스럽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게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도 이제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도 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소재도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2차 전지 소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적당히 올라가면 한 차례 순환매가 돌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여실히 얘기해 주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2,900에서 3,300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올해 남은 이제 11월, 12월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요. 찬바람이 불면 기억하셔야 될 건 배당주. 이 올해 배당주 투자 정말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가 특히 더 좋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특히 더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배당주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셔서 배당을 받는 거와 7만 원에 사서 배당을 받는 거 수익률이 누가 좋을까요? 7만 원. 당연히 7만 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정기예금 드시는 것보다 삼성전자 7만 원에 사서 1년 동안 7만 원 유지해도 정기예금보다 나아요. 분기 배당 4번 받으니까. 그리고 KB금융을 예를 들어드리면 KB금융 같은 경우 작년에 정부가 은행주들 같은 경우 배당 성향 그러니까 총 순이익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비율을 20%로 제한해 놨어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배당 성향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평균 배당 성향이 한 27,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3년 동안 평균 배당액을 보니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만 5천 원 정도거든요. 5만 5천 원, 2,000원이면 몇 프로죠? 4%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금융 2달 갖고 계시면 1년 이자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대박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2달 동안 잘 관리하면 만약에 시세 차이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배당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안 받아도 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또 고배당 주는 걸로 갈아타셔도 되니까 2달 동안 배당 투자를 잘 하시면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바라는 은행 수익률보다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더군다나 주가가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떨어져 주는 게 고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에 눈을 돌리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근저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게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인데 이 비중이 높은데 이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신다라든지 아니면 돈이 월급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게 그랬다가 나중에 이 종목 움직일 때 지금 이 세 종목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 배당을 받으면 좋지만 받고 나고 딱 1월쯤 되면 그게 딱 그만큼 또 빠지잖아요. 김 작가님도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만약에 이런 거죠. 10,000원에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12월 31일 종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럼 옛날에 배당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9,800원, 9,700원이잖아요.
배당락은 이론으로만 적용하고요. 네. 주가 조정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한 몇 년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그러니까 31일이 아마 금요일이니까 영업을 안 할 거고 네. 30일 정도의 배당락이라고 표시가 돼도 가격 조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달 되면 1월 효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잘 봐서 파시면 배당 투자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원래 10월이 배당 투자하기 좋은 게 12월 31일은 그래도 배당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지금 사놓고 기다리다가 배당 받아야지 하고 매수가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파고 나오셔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배당주에 대한 빠른 투자, 남다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배당주 투자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은행 쪽 말고 또 뭐 딴 적이 있을까요? 은행이라든지 지금 뭐 수익성 좋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좋죠. 네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 중에 분기 배당하는 S-오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도 배당주로서는 정말 적기다. 특히 삼성전자 7만 원에 네. 사놓으시면 배당을 안 받아도 이거는 보증수표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그 기회 이외에 네. 여러분들이 배당주 주는 거, 고배당주 주는 것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식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검색하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올해 증권사들 또 보너스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제가 여의도를 가서 깜짝 놀란 게 노주에서 플랜카드 붙여놨잖아요. 사상 최대 이익에 보너스 왜 안 주냐라는 뉘앙스에 있었어요. 그럼 사상 최대 이익이면 배당도 사상 최대 이익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분들 증권 다니는 친구들이 보너스를 얼마 받았네. 네네. 제가 그래서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증권주 사시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뭐 배합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배당 수익률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증권주들 저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어쨌든 2,900 그럼 3,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네. 지금은 3,000 정도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하방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좀 자기 주식 비중이 있다면 이거 네. 좀 늘려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꼭 그럴 필요는, 근데 이게 어떤 놈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000에서 사나 2,900원 사나 3,100에 사나 뭐 어떻게 보면 뭐 1, 200 상관이면 도찐개찐일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면 주식을 사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4%대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중국도 8.2에서 7.8로 전력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이제 테이퍼링 11월에 실시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오늘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게 3, 4분기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거 뭐 알려진 거지만 이제 못이 박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지금부터 만약에 현금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현금이 생기는 부분들은 현금을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종목이 됐던 다른 종목군이 됐던 움직일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금이 생기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뭐 이것도 저것도 나는 싫다라고 하면 소중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리고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썼듯이 그러면 기회는 항상 오고 그 기회를 노렸다가 치고 빠지기식의 매매를 하시면 지금은 적절하게 수익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서는 안 된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 물타기 하는 걸 좀 멈추셔라. 물타기는 하지 마라. 물타기. 여기서도 한번 제가 저거 이벤트 하나 해도 됩니까? 안 되면 뭐 자르셔도 이벤트 되는데. 해주셔도 됩니다. 국내 저자 말고요. 네네. 외국 저자, 유명한 저자가 쓴 책 중에 물타기라는 단어가 네네. 물타기를 하라라고 쓴 책이 있으면 우리 김작가 TV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무슨 선물 주나요? 그건 뭐 흡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명확하게 있어야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보내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 예, 10만 원짜리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책 제목이랑 네. 그 문장 몇 페이지에 같이 주셔야 됩니다. 외국 책에서 제가 봤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증거를 잡을 증거 수 잡을 수 없어요. 그 국내 번역서건 아니면 뭐 원서라도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유명하다라는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없다는 거죠. 없어요.
물타기 하라라는 책은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일부 저자분들은 그런 걸 쓰시는데 저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찌됐든 물타기를 하라라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그냥 이벤트성이고 또 하나는 제가 터틀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 쪽에 코칭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누가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누가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제보해 주세요. 물타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물타기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적립식 투자를 할 때는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그건 처음부터 내 계획이 있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3분 안에 해서 사겠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는데 7만 원 떨어지면 사서 낮춰라. 이건 물타기거든요. 그쵸. 그런 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중국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기사 좀 찾아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못 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부동산 침체, 전력난, 위축된 소비자 지출이 부담을 주면서 중국 경제 전망 냉각에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이제 며칠 전에 좀 전체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현상 앞으로 좀 어떻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 비중이 70에서 80%잖아요. 국내 경기가. 그러면 중국과 특히 기대는 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죠.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중국 제품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일부는 뭐 중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중국 경제가 좀 주춤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특히 뭐 한때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2010년대 올라갔었던 뭐 철강, 화학들 지금 중국도 다 난리 아닙니까? 중국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는 악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간이 가면 중국이 따라올 혹자는 10년이 지나도 못 쫓아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중국이 굴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가 커지면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이게 삼성전자는 여기 있고 중국은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데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이게 올라오면서 이것도 어차피 같이 올라가지만 이 속도는 감안하더라도 이게 쭉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과거 삼성전자가 여기 있었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회사들이 여기 있었을 때 올라올 때 이들이 했던 전략을 삼성전자도 해야 되잖아요.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벌어지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단가 싸움이죠. 가격 싸움이죠. 가격을 확 낮추죠. 그러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박살이 나는 거죠. 일단 그걸 이기고 나면 시장을 먹고 나서부터는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지난한 치킨 싸움이 시작된다라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같은 가격을 형성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추격자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후발주자를 눌러 일으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미래가 마냥 밝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놈이 커지기 시작하면 주인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국 경제에 있어서 제가 디테일한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는 시간이 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독이다. 예, 시간이 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서울, 광주 이런 데 보면 중국 전기 시내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시내버스 업자가 굳이 내가 전기차를 쓰는데 국내 현대 걸 쓰느니 중국 전기차 그건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번에 3분기 실적이 호조가 나온 게 중국에서만 잘 팔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선 이미 아이오닉이라든지 EV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중국 로컬 업체들 지금 화장품도 못 오르는 게 중국 로컬 업체들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시간을 준다라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외로 파급력이 클 수 있다. 단순하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떨어졌다 그래서 철강 화학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중국과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 보면 아니 우리가 일본 따라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선대 분들이 노력 많이 하셨는데 중국이라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는 자동차, IT 이런 쪽들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좀 너무 심한 얘기인가요?
뭔가 먹구름이 짝낀 느낌인데요. 그럼 우리가 뭐 중국보다 계속 앞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게 희망은 있죠. 네, 뭐죠? 하나는 2차전지 소재. 네네. 그러니까 셀 업체보다는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좋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 컨텐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컨텐츠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메타버스가 지금 물론 지금도 시장에서는 핫하지만 메타버스가 핫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덱스터라든지 위즈라든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기술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차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 작가님도 이거 유튜브 편집하는데 뭐 편집 기능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도지 맞아요.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자를 데려와야 되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했듯이 메타버스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컨텐츠죠.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엔터, 게임, 교육 뭐 이런 쪽들이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NFT 기술.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은 중국에서 지금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FT와 관련해서 이것이 융합이 돼버리면 이런 쪽들에 대한 우리의 관련 산업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산업 구조가 선진화돼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철강 화학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간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지금 뭐 철강 같은 경우 중국이 뭐 환경 때문에 규제한다 그래서 올라가고 규제 안 하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을 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앞으로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겠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미국의 9월에 이제 소매 판매 실적 개선 발표로 미국 뉴욕 증시가 네. 계속해서 뭐 요즘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다 온 것 같은데. 다우랑 S&P는 서로 전고점을 뚫어주고 있어요. 나스닥만 아직 못 뚫어주고 있지만. 좀 어떻게 보고 앞으로도 또 이런 게 계속 이어질까요? 성학개미 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성학개미 자산 하세요. 20%. 20%. 정말 이거는 제대로 하시네요. 한국 증시 8. 그러니까 2. 그래야 돼요. 점차 늘려가고 있어요. 아니 한 30% 넘으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뭐 김 작가님 잘 하시니까 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어차피 얘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크고.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가면서 시대 흐름을 그 대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종목에 따라서 시대 흐름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하면 뉴욕 증시는 앞으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서도 그러면 뭐 달러는 강세로 갈 거고 자금은 다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미국 증시는 전망이 계속해서 좋다. 그 대신 이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뭐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우문이 한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오늘도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다우가 올랐는데 왜 우리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우는 구성 종목이 소비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성 종목은 나스닥과 연계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인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또 S&P 올랐는데 왜 안 올라요? S&P는 구성 종목이 뭐 중후장대 산업인데 거기 중후장대 산업과 우리 중후장대 산업도 다르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구성 종목이 다르다라는 것들 그리고 결국 미국은 살아도 신흥국은 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극명한 현상이 2022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하면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곤란한 게 원래 해외 주식을 제가 이제 PB 시험 볼 때는 자산의 20-30% 내외로 하라고 한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는데 뭐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솔직히 말해 요즘 뭐 구글 번역기를 다 돌려도 되지만 언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증권회사에서 그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차트를 쫙 갖다 놓고 국내 차트를 거기다 딱 붙여놓는 거를 20년 전부터 제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부터 시작했던 거를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거노믹스부터 이제 K401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기 시작하면 지수가 어떻게 올라간다 이제 그걸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네.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되는데 거기는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비전보다는 미국 주식이 비전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줄이나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미국 주식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처음에 매수나 매도나 어쨌든 네. 결정할 때는 우리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놓고 나면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국 주식을 산 것보다는 정보를 덜 접한단 말이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덜 접하다 보니까 네. 이 개인 투자자는 저는 많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느끼는 게 마켓 타이밍을 너무 많이 하면 결국에 예. 손실로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 맞아요. 주식이 언어의 그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정보 자체가 내가 좀 접근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마켓 타이밍을 아무래도 좀 적게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제 떠오른 게 니콜라스 다비스가 쓴 네.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투자자가 쓴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1930년대에 네. 무용수였어요. 무용수. 국제적인 무용수였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무용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식으로 돈을 받다 보니 주식으로 대신 받아가지고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1930년대 공연을 하다 보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네. 일본도 왔었고 홍콩도 왔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처럼 국제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로 왔다 갔다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전보도 옛날에는 글자당 돈을 받았으니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US 스틸 네. 뭐 종가 얼마 이렇게 칠 수 없으니까 코드명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은 뻔하니까 그거에서 숫자만 적어 이제 전보를 받은 거예요. 호텔에서 그렇게 전보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에도 신호를 보내주면 네. 저쪽에서 매매를 이제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박스 이론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뉴욕으로 왔어요. 뉴욕으로 와서 증권회사 가보니까 딱 김 작가님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책이. 그전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이걸 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주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호텔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똑같이 전보를 친 거예요. 나는 네가 당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쵸. 정말 저도 오늘 한 가지 배웠으면 미국 주식이 그런 또 묘미가 있네요. 저도 한번 미국 주식을 해볼까? 적당한 정보의 양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저는 맞아요.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삼성전자든 예.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샀더라도 네. 안 좋은 얘기를 한두 번 접하면 뭐 자기 확신대로 가겠지만 네. 그걸 계속 접하면 그렇죠. 계속 소신이 지킨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국내 유튜버 분들도 많아지니까 삼성전자 치면 아마 유튜브 한 100개 뜰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게 진실과 소음과 팩트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럼 뭐 소장님 요즘에 좀 관심 가는 경제 뉴스 및 이슈 뭐 한 개 정도 꼽는다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네.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관심이 3분기 실적에 이제 관심이 갑니다. 네. 3분기 실적에 관심이 가는데 삼성전자가 딱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3분기 실적이 피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과거 사례를 보면 좋았었던 시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주가는 땡겨 왔었던 거고 주가가 안 올랐는데 뭘 땡겨 왔냐라고 보시는데 이만큼 버틴 것도 3분기 실적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4분기부터 조금 경제 전망이 좀 꺾이고 내년도의 경제 전망이 역기조 효과죠. 그러니까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은 기저 효과.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다라면 이제 2021년에 역기조 효과가 2022년에 나타나면 주가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한테 대답해 줄 거라고 봐요. 뭐라고요? 지금 김 작가님도 뭐 정보를 많이 접하시지만 3분기 15조 8천억의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이후에 4분기 실적 전망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없죠. 네. 내년도 얼마 갈 거라고 들어보신 거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의 경제 전망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못하고 계신 거예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삼성전자도 변수가 많고 다양한 것들이 변수가 많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식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맞던 틀리던 그래도 네.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3분기 전망, 4분기, 내년도의 전망에 대한 것들을 네. 못 내놓다 보니까 좀 주시장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제 지표도 중요하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CPI라든지 PPI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각 종목별로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내놓는 부분들을 지금은 관심 있게 지금 전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답변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된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삼성전자 계속 자주 얘기해 주셔서 이제 제가 예. 시가총액 이제 10위까지 네. 좀 기업 점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랑 지금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 예.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건 네. 앞서 좀 답을 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 전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뭐 혹자들은 그렇죠. 디램 가격이 고정가가 떨어질 것이다. 네. 한쪽에서는 DDR5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슈팅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휴대폰은 원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10% 미만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생각보다 좀 안 팔리는 것 같고 저도 폴더블 살려다가 마음 접었어요. 왜요?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맞아. 무겁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양복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좀 더 쓰겠다. 패드를 들고 다니던 차라리 노트북을 들고 다니든 뭐 있으니까 그럼 굳이 15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자.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는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터넷 섹터 네이버랑 카카오였죠.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카카오도 네. 네이버 카카오는 좀 다르죠, 결이.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페이를 이제 상장하는데 카카오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이제 좋고 화목한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자식들 분가시키고 쓸쓸한 집이 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신규 상장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물론 지주회사 격인 카카오를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놓쳤었던 게 옛날에 SK를 한번 지주회사를 계속해서 좀 밀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자회사단에 있는 거는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자회사단을 인정을 해준다면 주 SK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 주가가 어마어마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못하는 효과들을 보면 카카오는 좀 조심스럽다. 네이버 같은 경우 플랫폼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네이버의 확장성 조금 좀 이거는 관심 있게 잘 보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네이버는 먼저 매를 맞았었기 때문에 옛날에 기억하시면 삼성전자는 이미 한번 네이버는 맞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의 M&A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업을 키워왔었던 부분들이지만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M&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당장 카카오 살래 네이버 살래 그럼 네이버 사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쪽이 더 좋게.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또 뭐 지금 시총 10위 이제 근처인 아직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은 제가 네. 언급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네. 셀트리온은 워낙 셀트리온에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 믿음을 제가 깨고 싶지는 않고요. 네. 삼성바이오는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살래, 삼성바이오 살래. 10년 뒤를 보고. 10년 뒤요? 예, 저는 삼성바이오 사겠습니다. 저는 3바8 3전 2. 예, 예리하십니다. 저는 왜 삼바를 사냐면 네네. 삼바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오릭 공장을 동시 증설하잖아요. 네네. 4공장 증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릭 공장 전 세계에서 네. 단백질 기반의 CMO를 할 수 있는 제일 큰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삼성이 왜 CMO를 했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근데 신약 개발을 뜻한다고 돈 갖고 되는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열사에서 돈을 대준다?
이건 쉽지가 않죠. 차라리 위탁 생산은 깔고 가는 거고 네. 거기서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걸 만들겠다,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를 오히려 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개념으로 보면 삼바가 더 낫다. 삼바. 삼바가 낫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네. 지금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2차 전지 소재는 좋다고 하셨는데 2차 네. 전지 쪽에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쪽 좀 어떻게 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뭐 물적 분할하니까 SDI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한테는 악재다. 왜냐하면 이건 소재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인데 네. 뭐 내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많은 뭐 GM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30년까지 내재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한테는 독이죠. 우리가 배터리 내재화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논쟁보다 왜 중요하냐면 네네.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들을 다 외주를 주죠. 외주를 안 주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엔진이죠. 엔진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자동차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뭣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라고 봅니다.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각형을 쓰느냐 뭘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차량 무게도 결정되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재화를 한다라고 보고 결국 뭐 내재화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내재화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되겠죠. 네. 그 밑에 있는 단에 있는 기업들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라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업체가 많아지고 뒤에 있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네. 이런 쪽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려면 셀 업체 사시는 것보다 아무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보다는 에코프로나 뭐 이런 쪽들의 주가 조정 받으면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연결된 자동차 쪽. 자동차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있죠. 별로 먹잘 것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 네. EV6 같은 경우 진짜 멋있잖아요. 네네. 참 멋있는데 이런 쪽들도 결국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고만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소차, 글쎄요, 뭐 수소차가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전기차, 수소차 다 포기하고 하이브리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게 전기차와 화석연료의 중간 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작가님도 전기차를 만약에 산다, 그러니까 세컨드카가 아니라 메인카로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죠. 지방 같은 경우 뛸 때 네네. 서울 시내는 상관없죠. 또 충전도 해야 되는 시간도 걸리니까. 시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이게 뭐 공공용도라든지 아니면 뭐 시내에서 영업용도라든지 뭐 버스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 가능하죠. 서울 시내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외에 내가 세컨드카가 아니라 나의 어떤 퍼스트카로서 전기차를 쓴다? 물론 과거보다는 충전 여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뭐 휴게소 가도 고속도로 휴게소 다 충전소가 있으니까 충전 시스템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본은 하이브리드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계속해서 이 논쟁거리 만들면서 사활을 걸고 싸우겠죠. 근데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연말에 좋다고 하셨던 은행주, KB금융, 신한주, 하나금융주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얘는 연말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예. 만약에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좀 언제쯤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나요? 은행주들 같은 네네. 경우는 저는 조금 조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은행주들이 변한 게 뭐냐면 은행주들하고 증권주들하고 보험주들 있죠. 네. 이게 보험주들을 제외하고 은행과 증권주는 제가 증권에서 다닐 때만 해도 천수답이라고 그랬어요. 주식시장이 좋으면 증권주들은 수익이 나고 은행주들은 이자가 금리 상승기에 앉아서 돈을 버는 시대. 그 반대일 때는 돈을 까먹는 시대. 이게 천수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 알다 보니까 이제 천수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증권주 같은 경우 이런 천수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PB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종합금융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은행들 같은 경우 KB금융 같은 경우 이자 수입, 예대 마진의 수입이 50%밖에 안 돼요. 비은행 이자 수입, 그러니까 뭐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한 거랑 KB증권이랑 뭐 이런 데서 수익들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험주들은 저는 여러분들 보험회사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될 게, 하나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채권 보유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보유량이 많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대치 투자에서 손해를 본 보험사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있죠. 호주에 호텔을 샀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금융상품에서 PB들한테 증권회사건 은행에선 뭐 그래서 뭐 5% 이자 준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박살났어요. 대부분이 박살났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 이런 거 박살이 났는데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보험사들에 대한 다트라든지 네. 이런 거 보면서 좀 살피시면서 무조건 보험주 있고 금리 상승 수혜주다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자를 반영하는 거, 평가손을 반영하는 거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배당을 받으려면 저는 증권주보다는 은행주가 좋다. 증권주보다는 은행주가 좋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또 내년에는 뭐 대부분 요 섹터 좀 좋다고 많이 해주시죠. 건설주, 현대건설, GS건설, 뭐 DL, ENC 등이 포함된 주식인데 네. 섹터인데 뭐 내년에 뭐 사실 대선 때문에라도 그다음에 네. 뭐 부동산이 지금 공급이라는 그런 걸 공략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네. 복병이 생겼죠. 어떤 거죠? 대장동이라는 복병이 생겨서 이게 저는 네.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대장동의 복병이 생겨서 민간 개발 수익을 과연 가져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서부터 지금 4명의 대통령이었는데 네. 부동산의 공급량을 보니까 현 정부가 가장 많았어요. 아 진짜요? 의외로. 의외로 네. 승인이라든지 아파트 짓는 게 주택 공급량이 현 정부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대선 주자가 되든지 간에 이 결국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측면으로 현재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권의 유력 주자가 떠오르는 분이 이번에 일부 지역에 있어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지금 논쟁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현재 지지도도 가장 높은 상태이고 공약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공 개발하겠다. 민간 개발을 이참에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 건설사들은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분야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몰라요. 해외는 환율이라든지 이 여건에 따라서 이익이 난다라는 걸 잘 몰라. 옛날에 GS건설 5천억 적자도 한번 밀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날 수 있고 공공 부문은 이거는 표준 단가가 있어요. 그렇죠. 표준 단가가 있어가지고 딱 몇 프로 이익으로 끝나요. 가장 큰 게 민간 개발이에요. 아파트 짓는 거 대박이죠. 그래서 원가 공개하라고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결국 건설사들 로비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원가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사건이 저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건설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양강 구도로 바뀌면 일단 여권은 됐죠. 이제 야권이 이제 현재 4분이신데 한 분을 정리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정책 대결이 나오겠죠. 정책 대결을 기대하면서 그때 가서 반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조금 건설주는 보류로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메타버스 연동돼서 조금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게임주, NC소프트, 뭐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쪽 어떻게 보시죠? 저는 좋다. 좋다. 전에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고 다음 게임이 성공한다는 연속성이 없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아직 안 보셨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저 원래 사람 처음 봤다. 그 게임도 저는 거의 안 하니까 뭐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다 그래서 그 제작진과 그런 분들이 오징어 게임과 똑같은 걸 만들어낼 확률은 별로 없죠. 별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번에 BTS가 미국에서 공연하는데 안표가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이라면서요. 우리나라 돈 1,800원. 와. 뭐 저는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몇 년 전에 경험상 뭐 아는 분이 연예인들 나오는 그러니까 가수들 나오는 방송 시청권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방송을 했더니 그 앞에 안표상들이 쫙 걸려가지고 저보고 공짜 편인데 그걸 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만 원이에요, 부르는 가격이. 저한테 사가는 가격이. 그러면 그 사람이 몇십만 원 저한테 사가서 그걸 더 붙여서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럴 정도의 팬층이 있고요. BTS 같은 경우 온라인 팬미팅, 그러니까 이제 공연이 아니고 팬미팅 하는데 49,000원이에요. 네. 여기서 온라인 하는데 PC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기꺼이 청소년들이 돈을 전 세계에서 지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몰고 온 진짜 2030,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어떤 콘서트를 가려면 현장에 가서 느끼는 현장음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PC 앞에서도 충분히 즐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가 뭐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네. 아니면 특히 뭐 CJ ENM. 네. 전 CJ ENM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인데 최근에 정말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컨텐츠를 보유하고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앞으로 이런 쪽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의 최선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뭐 그와 관련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확장신다면 뭐 청담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교육주들 네. 뭐 이런 쪽들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충분히 앞으로 이 메타버스와 NF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이제 게임주인데 답변으로는 게임주와 엔터 쪽 둘 다 이제 같이 예. 해주시면서 좋다 예,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우선은 그쪽에서 지금 소장님은 좀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세요? 그 안에 제 섹터 찾아보니까 여행도 있고 호텔, 뭐 카지노, 백화점 마트, 그다음에 뭐 극장,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주류도 이제 위드 다 코로나에. 위드 코로나 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롯데칠성 잘 오르는 게 걔네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맥주들, 네네. 그 위탁 생산한 맥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위드 코로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게 네. 영국, 네. 싱가포르, 네. 일본, 네. 미국 11월에 이제 한다니까 네. 요 나라들이 주요 국가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이꼬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불가능합니다. 15일 격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15일 격리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싱가포르가 미국밖에 없어요. 네. 11월 달에 미국. 그러면 우리는 나갈 때 일단 구분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간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아무나 막 나갈까요? 아무나 막 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막 갈까요? 겁이 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고는 싶어요. 지금 뭐 여행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나신 분들은 수두룩하죠. 그렇지만 처음에 외국을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 괌은 이미 열렸고요. 사이판이 이미 열렸구나. 사이판은 그 전에 열려서 네. 사이판은 지금 현재 풀로 차서 못 가시고요. 네. 괌에 이번 추석 연휴 때 600팀이 갔다 왔어요. 많이 간 건가요?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그 괌을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네, 네. 물론 4번 찔러야 돼요. 갈 때 찌르고 거기서 2번 찌르고 와서 또 찔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2,000팀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여행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여행사를 가서 우리 그 전체 가족 여행 갈 때 인원이 많으니까 여행사를 따라간 거 외에는 다 개별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쵸. 개별 여행 요즘은 뭐 다 이거 번역기 돌리면 되니까 맞아. 구글 웹 하면 지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도 지금 만약에 뭐 시간이 없긴 합니다. 일본이라도 열리면 여행사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된 검증된 호텔, 검증된 식당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걸 즐긴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거기 사는 게 좀 낫죠. 안정적이죠.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는 일단 뭐 콧바람 쐬고 오는 정도니까. 그러면 여행사들 좋다. 여행사 중에 참 좋은 그 노란풍선과 네. 하나투어가 있는데 노란풍선은 티켓 발매 회사고요. 네. 하나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모객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 네.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행지 좋게 보시고. 여행주 중에서 그런 단체 여행 가능한 네.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것들. 네.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네, 카지노 뭐 같은? 카지노 같은 경우는 네. 강원랜드는 좋을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멀었다. 음. 그리고 화장품도 우리가 뭐 화장을 좀 한다? 글쎄 그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멀었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공주들은 LCC는 아직 멀었고 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제주도 노선 표 구하기 어렵다는데 성수기 시간에는 물론 이제 낮 시간에는 비어 다니지만 성수기 시간은 근데 그럼 LCC 좋지 않느냐?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국내선에서 제주도 가는 건 다 적자예요.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고도 잡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1시간짜리 있는 푸동공항 상해, 네. 오사카 1시간 좀 더 걸리잖아요. 1시간 15분 정도.
표값이 제주도 10만 원인데 상해는 한 25만 원, 30만 원. 네. 오사카는 30에서 40 정도 받잖아요. 여기가 이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익이 날 때까지는 LCC는 좀 멀었다. 그 대신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캐나다와 미국이 그 대학이 가을 학기부터 문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유학생들 대거 넘어갔거든요. 지금 여러분 친인척들 보면 다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항공유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뭐 유가가 $80 중반이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이 올라서 얘는 똔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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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본다라면 저는 여행 섹터라든지 강원랜드 네. 이런 쪽들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은 좀 더 기다려주자. 극장은요? 극장도 좀 괜찮아요. 극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이제 극장도 좀 많이 열리는 것 같고 CJ, CGV라든지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네. 근데 편의점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편의점이라는 게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 아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 가는 것보다 편의점을 더 많이 갔거든요. 갔죠. 그런데 편의점 주가가 못 올랐어요. 네네. 여기는 매출 구조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의 이익을 끌었던 거는 대형 어떤 유흥 장소, 그러니까 뭐 야구 경기장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데서 매출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잖아요. 물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풀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건 좀 지켜보자.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이마트 재밌지 않나요? 네. 왜요? 스타벅스 지분 갖고 있는. 네네네. 스타벅스 67%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쓱닷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쿠팡 투자하시는 것보다 국내 이마트 투자가 더 날 수도 있다. 지금 마트에 계시는 그럼 백화점은요?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많이 이미 가고 있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새로 맞춘 양복인데요. 왜냐하면 네. 왜 그랬냐면 작년에 살이 확 쪘어요. 네네네. 확진자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는 옷을 한 벌도 안 샀더라고요. 제가 네네.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벌써 옷도 안 맞고 네. 그 다음에 뭐 벌써 사복 같은 경우는 벌써 구형이 돼버린 느낌을 주고 그래서 벌써 지금 쇼핑한 게 이달 들어서 한 3번인가 쇼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보면 정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레깅스 같은 경우는 쫙 의류들 돼 있고, 저도 잠바도 새로 샀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보니까, 이런 쪽들은 좀 매출이 있겠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류는요?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그 거리두기 좀 이제 완화되면 인원수도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죠. 아마 연말 회식도 점차 생길 네. 텐데. 저는 오늘 아까 오다 깜짝 놀란 게 제 대학 동기 모임에서 네네. 한 2년 만에 번개가 오늘 떴어요. 8명. 아직은 8명이니까 그러니까요. 주사 맞은 8명 번개가 떴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거죠. 이제 주당들은. 여기 보니까 8명 딱 모일 주당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당들은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네. 그러면 좋죠. 롯데칠성 같은 경우 대표 주주자로 보면 맥주 소비 늘어날 거고요. 네. 소주 소비 늘어날 거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뭐 식음료 쪽들도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전체 위드 코로나 섹터에서 제일 좋게 보시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여행이 아니겠는가. 여행.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것은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네. 근데 그 시점에 비용을 줄여놓은 회사. 그러면 저는 좋다. 특히 그러면 그 회사가 뭐냐.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번에 10월부터 전 직원 출근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상황을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게 보는 상황에서 그동안 분기당 300억씩 적자했었는데 아쉽게도 직원들을 대거 정리했어요. 거의 한 40%가 정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향 앞으로 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네네.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주식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죠. 주식 입장 우리는 주식 입장에서 보면 40%를 잘라냈다는 건 좋고 네. 몸집을 가볍게 해놓고 이제부터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 아니 지금 괌 열었는데 2,000팀이 기다린다는데 이거 한번 뻥 터뜨리면 촥촥촥 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비행기 좌석 구하기도 좋겠다. 네. 뭐 쫙쫙쫙 하면 이익은 확확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얘기한 게 항공주 얘기했고 또 식음료, 백화점, 네. 편의점도 좀 얘기했는데 좀 의류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의류 쪽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해서 보복 소비라고 그러죠.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 의류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의류주라는 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도 벌써 소비한 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소비한 게 저 혼자도 꽤 큰 돈을 지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게 모이면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네. 가능성 있다. 이번에 감성 코퍼레이션인가요? 이 의류주 회사인데 네. 유성룡 씨가 하는 그 있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야외 복장인데 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매장을 못 찾아서 못 샀는데 그런 정도로 이게 옛날처럼 이게 그냥 밖에 나가면 등산복이다 네. 아니면 뭐 캠핑 이런 거다라는데 캠핑도 네. 요즘 또 그런 쪽들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죠. 정말 저도 엊그제 정말 오래간만에 주말에 바람 쐬러 네. 저기 단양을 갔는데 네. 단양 그쪽 그 캠핑촌 주차장에 네. 거짓말 좀 못해서 차가 한 2, 300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카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전 잠깐 갔다가 이제 왔는데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네. 그런 인구들이 입고 쓰고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다고 봐야죠. 맞아요. 제 주변에도 요즘에 캠핑 쪽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를 주변 지인들 통해서 인스타에 보면 뭐 툭툭툭 계속 떠요. 주말만 되면 뭐 다들 들썩들썩 거리시죠. 예.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H&M 속한 섹션도 어떻게 보세요? H&M 말고요. 네. 조선은 이제 버리자. 제가 조선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조선 되게 좋아해서 조선 때문에 전 조선주 가지고 프리랜서 되면서 오피스텔을 얻었기 때문에 네. 조선주에 대한 애착이 컸는데 네. 조선주는 버리자. 네. 왜 버리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조선 선박 가격이 12년 내 최고치를 찍었대요. 네. 12년 내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러면 조선주세 아니 김 작가님이 결정하세요.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번에 삼호중공업도 상장한대요. 네네. 현대중공업이 6개예요. 네네. 그중에서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비슷비슷한 회사 6개가 물론 이제 삼호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은 좀 결이 다르죠. 네네.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 대우조선해양 4개가 똑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사야 되죠? 그래서 저는 조선주 이제 버리자. 너무 이건 주주들에게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너무 이건 상장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네. 저는 조선주는 조금 별 먹자거리는 없다. 그래서 H&M 같은 경우는 근데 좀 결이 다르다. 네. 근데 H&M 주가가 너무 낮잖아요. 네. H&M 주가가 너무 낮아서 H&M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노조랑 이런 것도 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연안을 다니는 벌크선, 대한해운이라든지 흥하해운 이런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단기 관심은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 그러니까 배를 못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하는데 대량 운송을 하게 되면 배로 옮기는 게 낫지 차로 옮기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안 중국에 좀 다니면서 연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정도의 해운사들이 오히려 H&M보다 지금 H&M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 주가 움직임은 그쪽에 탄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한 15가지 섹터도 좀 가볍게 짚어봤는데 2021년 연말에는 이제 금융주가 좀 좋다고 얘기해 주신 거니까 다 이제 이해됐는데 그럼 2022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상반기는 어느 쪽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엔터 쪽, 엔터. 메타버스 쪽, 네. 그다음에 여전히 깔고 가야 되는 거는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는 조정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조금 조정받지 말고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 2차전지 소재는 조금씩 모아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연말 배당을 노리시고 네. 그다음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 보면 트레이딩이라든지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이쪽에 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개인 투자분이 지금 들고 가야 될 주식과 뭐 팔아야 될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없다면 이런 거를 조금 늘리고 뭐 금융, 은행주도 좀 늘리고 나머지들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네.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시고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팔아야 될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타기를 하지 마시라. 물타기 하지 마. 네, 물타기는 하지 마시라. 물타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다. 분명히 2022년에도 주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현금을 갖고 계시라. 그래서 굳이 현금을 만들려고는 지금 강요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대신 뭐 2차전지 소재를 갖고 있다? 한 번 정도 이익 실현하셨다가 이 변동성이 생겼으니까 밑에서 다시 사시는 것도 좋고 네. 그런 식의 접근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주가가 하락할 때 좀 네. 더 모아가야 될 주식은 뭐예요?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 네, 2차전지 소재. 이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그쪽을. 저는 이쪽이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쪽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많이 오른 거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으면 사실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요 녹화하기 전에 여담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데 네. 지금 각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설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라는 기업이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네. B라는 기업이 증설한다는 정보가 캐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캐치가 돼요. 네. 캐치가 되고 하루 이틀 만에 야 B가 증설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증설하려면 몇 년 전서부터 땅이라든지 자금 계획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경쟁사들의 동향까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으로 현재 지금 증설을 한다? 네. 이 얘기인즉슨 그 시장의 전망이 밝다라고 이미 확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판단을 내렸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판단을 내렸기 네.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만약에 노이즈가 생기거나 지금처럼 단기 변동성이 생겨서 주가 조정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참여하시는 것도 좋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질문 나눴고 이제 좀 주식 투자에 좀 잘하는 본질에 예.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려고 예. 하는데요. 소장님 좋은 종목 좀 찾는 방법, 그다음에 뭐 종목 선정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종목을 찾는다라는 것은 네. 뭐 역설적으로 보면 네. 탑다운을 좀 써야죠. 탑다운. 네, 탑다운 방식을 쓰기 위해서 분기마다 재무제표가 발표가 되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 과거에는 FN 가이드에서 무료로 네. 이런 실적들을 엑셀 데이터를 뽑아줬는데 그걸 어느 순간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작업들을 수작업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네이버 금융에 나온 뭐 현실적이니까 말씀 네이버 금융에 나온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하든지 네. 좋은 종목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재무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ROE가 좋다라든지 영업이익이 좋다라든지 네. 이런 걸 탑다운 방식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고 네. 이거 너무 할 시간도 없고 귀찮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보다는 내가 잘 아는 종목을 공부해서 하는 게 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을 필요는 없고 네. 내가 잘 아는 주식들을 제가 이제 터틀 트레이딩 썼던 게 종목 풀을 20개에서 50개 구성하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종목이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내가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좋은 종목, 시장에서 핫한 종목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 아는 종목을 모아가다 보면 그 종목을 매매할 기회는 충분히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 기준도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 안 한 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지금 뭐 메타버스가 뜬다, 메타버스라는 이제 NFT 개념도 모르시고 메타버스 주식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차선님 메타버스 주식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못 잡습니다. 네네.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드릴 수도 없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사실 종목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종목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매도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제가 매도 시점, 만약에 피터 린치가 월가의 여러분들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은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 좀 보시면 거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피터 린치가 앞부분에 나와요. 서문에. 나한테 종목을 물어보지 말아라. 첫 번째, 나도 잘 모른다. 두 번째, 내 생각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외치고 나갔다가 딱 나가는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번에 뭐 해서 네. 삼성전자 변했다. 그럼 제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작가님 다시 영상 틀어요. 내가 삼성전자 그렇게 하기 힘들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시면 네. 처음에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우르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종목씩만. 그럼 1년 지나면 12종목을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는 거고요. 차영주보다 김 작가님보다 박사가 되고요. 그거 10년 쌓이면 여러분 몇 개죠? 100개죠. 100개 박사가 되면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십사. 주식하시는 분들이 호흡이 빨라요. 그렇죠. 빨리 이 쇼 붙여서 빨리 오늘 당장 사서 내일 30% 낼 종목 내가 어제 봤었는데 샀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시봤자 수익 안 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예. 그 세금 때문에 예. 그 대주주분들이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30억 넘어가면. 네. 예. 엄청 많이 조 단위로 그때 홍나희 여사였나요? 예. 2조 정도를 삼성 그 일가의 주식 팔았는데 봤었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같이 주식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네네. 뭐 몇 조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들은 네. 그분들이 퍼포먼스겠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돈이 없겠습니까만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 하는 정도 수준 결국 지분을 이재용 회장한테 몰아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또 우리 주식책에서는 네. 대주주가 파는 주식은 지금 그 시대에 사지 말아야 근데 하잖아요. 대주주가 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이유가 명확하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대주주가 팔았다 그러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치. 이건 명확한 이유가 있고 또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네네. 그 자기네들 다 그거 받아서 세금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경우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 그럼 매수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매수 타이밍은 네. 이거는 참 그냥 사세요. 네. 좋아 보이면 사세요. 근데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익이 나서 파는 거는 그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십시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오늘 샀다. 네. 8만 원 가서 팔면 어떻고 9만 원 가서 팔면 어떻고 7만 2천 원 가서 팔면 어떻습니까? 다 돈을 번 거죠. 다 돈을 번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7만 원, 6만 원 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삼성전자 순절매를 거의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산 주식이 9천 원이 됐다. 순절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거를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래야 그 상황이 오면 또 고민을 안 해요. 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만 원에 샀는데 9천 원 왔다? 그럼 그때부터 기업 분석하고 망하는 거 아니면 나 자식들을 물려준다. 비자발적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돈을 못 버세요. 9천 원에 팔기로 했으면 내가 만 원에 샀는데 9천 원이 오면 난 팔 것이야 하면 무조건 파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그러죠. 야, 잠깐 9천 원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면 계속 되돌이표예요. 여러분 답을 못 구해요. 그냥 내가 9천 원에 팔아보고 그래 보니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네. 차트를 잘못 봤나? 기업을 잘못 분석했나? 다른 거 기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논리적으로 바꿔가셔야 되지. 이거를 가서 그때가 또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니만 한 거랑 안 세운 거랑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틀 트레이딩에 매매일지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일지를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반성이 되고 내 매매가 정정이 돼요. 그러면서 나의 매매 원칙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갈수록 형성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접하는 시향이라든가 예. 뉴스에 예. 당연히 흔들리잖아요. 네. 이런 뉴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별로 그렇게 썩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뉴스를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종목과 관련해서 종목 토론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종목 토론방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안 봅니다. 네. 제가 여태껏 본 게 한 10숟가락 안에 들어가나? 네. 누가 물어봐가지고 네. 거기 그게 떴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본 정도지 제가 찾아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정말 온갖 배설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되고 그건 뉴스도 아니고 배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거 보실 시간에 다트 여러분들 김 작가님 다트 프린트 해보셨어요? 프린트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 한 150장, 200장 나오죠. 엄청 양 많다. 그다음부터 프린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해보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 그 어떤 뭐 형식이라든지 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 해보시고 그거로 나서부터는 이제 PC로 차라리 보시는 게 네.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뉴스보다는 뉴스는 뭐 그렇게 아까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 안 보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불안하시면 여기다 예약을 걸어놓으시면 돼요. 폭넓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떨어진다, 6%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 주문 좀 걸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알람 기능 설정해 놓으시면 뉴스 뜰 때마다 공시 뜰 때마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요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도 업종, 주도 주식.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좀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가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도 업종과 주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관심 종목,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풀과는 다릅니다. 네. 관심 종목 화면을 잘 꾸며 놓으시면 돼요. 관심 종목 화면을 무조건 시총대로 놓지 마시고 업종별로 놔두시는 거예요. IT, 자동차 뭐 이렇게 업종별로 놔두면 그 화면을 쫙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면 화면 분할이 되니까 네. 한 두세 개 화면을 해서 보면 오늘은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요즘 HTS는 다 섹터가 지금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지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보시면 주도 업종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주도 업종에 명매이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주도 업종은 테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 유튜브 늘 원래 출연하시다가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다고. 잠깐 네임이 어떻게 되죠? 차킴. 그러니까 네. 다른 분이랑 같이 둘이 운영하기 네, 때문에 네. 차킴 주식쇼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제 오픈한 지 이제 시작 걸음마 단계고요. 네. 하여튼 뭐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네. 라이브로 방송을 하니까 네. 뭐 나중에 또 뭐 영상 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이거 다른 채널 출연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채널을 가지시니까 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거침없는 얘기. 그다음에 이거는 뭐 시황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네. 주식 뒷얘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정말 차용제 입담이 또 이 정도일까? 근데 김 작가님 TV는 이게 품위가 있기 때문에 품위를 좀 지킵니다만 제 개인 채널에서는 품위 안 지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 채널 좀 더 편안하게.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날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또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그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11월, 12월 주식 투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좋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시장이 이제 좀 쉬워지지는 않았죠. 어려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몇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쇠중하게 쓰일 날이 분명 옵니다. 따라서 현금을 잘 좀 단돌이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귀중한 때가 오면 또 김작가 TV에서 뭐 다른 분들이라도 그런 코멘트를 좀 분명히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느긋함. 너무 주시장에 빠질 것을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고 빨리 안 올라간다 조바심 내실 것도 없고 지금은 잘 기다리시면 분명 좋은 기회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늦게 오더라도 분명 오니까 그 시점을 기다리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차용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